우리 정민 씨. 네. 먼저 쿠바란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아, 저도 뭐 관심을 갖고 봤기 때문에. 어디? 그 미국 그 약간 이거 튀어나오는데 거기 밑에 플로리다인가? 플로리다. 맞습니다. 오. 자, 이 플로리다에서 쿠바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짠 160km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 조금 더 내려가는 거예요. 금방 갑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금방 가겠네. 전체 미국 대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코앞이에요. 네. 이 소앞이요. 그래. 자, 이 쿠바란 나라가 그러면 왜 공산화가 됐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것은 내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안단 말이오. 이거 보라. 아니 당연히 썩어 빠진 미제 자본주의보다는 공평하게 나눠 먹는 우리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가 훨씬 더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서 동무. 자, 그러면 바로 플로리다 코 아래에 있는 쿠바가 왜 그러면 공산화가 됐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1492년 콜럼버스가 인도 찾아가지고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서쪽으로 가다가 지금 서인도제도 도착하면서 쿠바는 유럽사에 등장을 해요. (1800년대) 초반에 나폴레옹이 유럽을 휩쓸러 버리죠. 네. 나폴레옹에 의해 가지고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잠깐 사라져요. 그럼 중남미에 있던 스페인의 식민지는 본국인 스페인이 사라졌잖아. 이 기회에 독립해보자. 아, 독립. 해서 중남미의 국가들이 일제히 독립을 합니다. 하지만 이 스페인이 쿠바만큼은 절대 독립을 안 시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사탕수수 생산지였기 때문에 아까 럼주 얘기하셨죠? 예. 달달하니 맛있지. 달달. 왜냐하면 사탕수수로 만들어야 돼요. 스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식민지였어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 쿠바 너희만큼은 절대로 노노노. 바로 플로리다 밑에잖아요. 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가 스페인 식민지라고 하더라도 생필품 같은 거를 스페인 본국에서 수입하실래요? 미국에서 수입하실래요? 미국에서. 가까우니까. 미국이죠. 네. 그래서 쿠바에 있던 당시 스페인 식민지 하에 있던 주민들이 플로리다에서 이제 물류를 주고받고 살았던 거예요. 스페인 정부가 멀더라도 비싸더라도 우리 스페인 본국에서 사가라. 여기서 미국도 야 까불지 말고 어차피 쿠바는 미국 바로 아랫동네이기 때문에 미국 영역이야. 나가라 하면서 펼쳐진 전쟁이 1898년에 미국 스페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 미스터 선샤인 보시죠. 네. 미스터 선샤인 보면 맨 첫 장면 이병헌 씨가 전투하는 장면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이병헌 씨가 미 해병대로 참전을 했던 미국 스페인 전쟁이에요. 쿠바였어요 거기가요. 스페인이 박살이 나버려요. 이 전쟁 이후에 중남미의 패권을 갖고 있던 스페인이 몰락을 해요. 그리고 중미, 남미가 다 미국의 영역이 됩니다. 1902년도에 쿠바가 독립을 하는데 미국이 완전히 독립을 안 시켜줘요. 정치적으로는 너희들을 독립을 시켜주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쿠바는 앞으로 미국의 식민지가 된다라고 선을 그어버려요. 이때 마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20년도에 미국 금주정이 터져버리네. 미국 내에서 술의 제조, 유통, 판매가 금지가 돼버려요. 네. 술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술 안 마십니까? 술 마시지. 깜짝이야. 그럼. 그때 이제 미국의 마케터들이 얘기를 해요. 자, 미국민 여러분들, 이 주당 여러분들, 미 국내에서 술 못 마시니까 바로 플로리다 아래에 있는 쿠바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마음껏 마실 수가 있습니다. 울랄라 갑시다. 가까워. 주당들이 다 쿠바로 내려가 버려요. 와. 그때부터 이제 쿠바는 이제 이거의 천국이 되는데 이게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음주 가무. 그렇죠. 그러면서 쿠바가 향락의 도시가 돼버려요. 쿠바의 제1 인컴 소스였던 사탕수수 농장마저 싹 다 미국인 소유들이 돼 버립니다. 이런 가운데 1952년도에 폴헨시오 바티스타라는 인물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쿠바의 정권을 잡아요. 내가 정권을 유지하기만 해준다면 나는 미국에게 무조건 딸랑딸랑 하겠다. 이 양반은 정말로 쿠바에 있던 모든 것을 싹 다 미국에 갖다 팔았어요. 빈부격차 극으로 달합니다. 당연히 미국 아웃, 양키 고홈이 나오겠죠. 이런 가운데 한 인물이 등장해요. 아무리 봐도 우리 쿠바를 살리기 위해선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카스트로. 바로 피델 카스트로예요.
el comunismo, dal trazo et comunismo, patria muerte, Rodina elismer. 그 피델 카스트로 양반은 우리 할아버지하고 굉장히 친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내래 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저 카스트로 양반이 부자였던 아버지와 그 가정부였던 오마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 사생아입니다. 똑같네.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까지 된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변호사가 뭐가 됐음에도 다르다? 불구하고 약간 집안 내력이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약간 반골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1953년에 몬카다라고 하는 쿠바 군 기지를 습격을 해요. 이거는 군사 반란입니다. 정부 군 기지를 피델 카스트로 변호사가 철컥 무장을 하고 덮친 거예요. 와, 이거 그럴 수가 있어요? 철컹철컹 잡혀요. 네. 원칙대로 하면은 국가 전복죄로 얘는 사형이에요. 사형이죠. 네. 근데 장인어른이 바티스타 정권의 또 고위직이었어. 웬만하면 우리 사회 좀 빼주지 그래. 해가지고 장인백으로 풀려납니다. 아니 그러면 장인이 한번 살려줬잖아요. 내 운명이 이건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우리 피델 카스트로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쿠바 안에서는 내가 혁명을 못 이루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건너가자라고 해서 어디로 가냐면 슈 멕시코로 건너가고. 근데 여기서 멕시코에서 피델 카스트로가 평생 동지라고 생각했던 한 인물을 만납니다. 이게 봐라. 바로 체게바라. 아. 아르헨티나를 떠나가지고 아르헨티나는 나보다 더 못 사는 나라들이 많았거든요. 거기에 이제 혁명을 도와주다가 이제 멕시코까지 건너간 상태였어요. 네. 그때 망명 생활하고 있던 피델 카스트로를 만난 거죠. 이야. 실제로 인사를 이렇게 해요. 난 변호사인데 혁명을 일으켰다가 실패해서 멕시코로 왔다. 체게바라는 나는 의사다.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고치고 싶다. 동지여! 이야. 먼저 그러니까 피델 카스트로가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동지들을 모았는데 별로 안 된다. 100명이 안 된다. 80몇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80몇 명 가지고 우리 한번 쿠바 한번 뒤집어 엎을까? 젊었어요. 80명 가지고 뒤집어 엎자. 라는 놀라운 생각을 해요. 차. 그리고 1956년 그랜마호라는 배를 타고 멕시코를 출발해서 쿠바로 넘어가요. 딱 80몇 명이 탔어. 대찬 생각이었죠. 100명이 안 되는 인물 가지고 쿠바란 나라를 뒤집어 엎을 생각을 했으니까. 혁명가들은 근데 혁명가들이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공을 합니다, 이게요. 오 진짜요? (1959년 1월) 드디어 쿠바 혁명을 성공시킵니다. 이 순간까지는 피델 카스트로가 한 번도 자기는 공산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뭐냐면 내가 이 쿠바의 민심을 내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냐? 미국에게 빼앗겼던 카지노, 호텔, 사탕수수 이런 것을 빼앗아서 다시 민중들에게 돌려주자.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토지개혁. 이것들을 싹 다 국유화해야 돼. 미국 정부라면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아, 완전 얼마 지어봤죠? 이것들이 미쳤나죠. 바로 160km 앞에 있는 미국이 우리의 철천지 원수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소련에 붙어야지. 미국의 원수와 손을 잡자. 아. 소련도 믿을 수가 없는 나라다라고 느낀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62년도 쿠바 미사일 위기. On the island of Cuba, unmistakable evidence has established the fact that a series of offensive missile sites 그래서 바로 케네디가 소련에 전화를 겁니다. 뚜루룩 너희들 지금 이 건설 중단 안 하면은 우리 핵 미사일 쏘겠다. 3차 대전 준비가 됐냐. 소련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여기서 물러나면 체면이 말이 안 치킨 되잖아요. 게임인데. 그치, 일단 닥쳤던 못 먹어도 게 지금 거다. 쳐다보는 거지. 케네디가 선을 딱 그어요. 쫙 그런 다음에 넘어오면. 요 선 넘으면은 나
핵 미사일 버튼 누른다. 요때가 진짜 3차 대전 발발 위기였어요. 그때 이제 소위 이제 지구종말 시계가 이제 몇 맞아, 분 안 맞아. 남았던 시기죠. 그래서 소련에서 출발한 군용 선박이죠. 케네디가 그은 이 데드라인 쪽으로 다가오고 있고 케네디는 지금 배 어디까지 왔나? 지금 도착 직전입니다. 누를까 말까 하고 있다가 당시 소련 서기장이 안 되겠다. 케네디가 진짜 누를 것 같아. 해가지고 야 안 되겠다. 후진에서 가던 소련 배를 다시 소련 쪽으로 돌립니다. 자 어쨌든 후르시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야 가고 있던 소련 배 다시 뒤로 돌려. 생각 잘했다. 잘한 거죠. 이걸 보고 두 사람이 멘붕에 빠집니다. 이 두 사람. 사람. 와. 정말 소련을 믿었었지만 봐라 소련도 미국 앞에서 꼬리 내린다. 그럼 어떻게 하냐? 각자 도생이다. 그럼 우리가 소련과 손을 잡을 수가 없다면 누구와 손 잡을까? 같은 동병상련인 쿠바와 북한, 북한과 쿠바 우리끼리 손을 잡자 해서 그때부터 1962년부터 쿠바와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 아이고, 잘못 형제 잡았다. 국가가 됩니다. 지금까지 썬킴의 거침없는 외교사였습니다. 재밌었어요. 지라 박수. 자, 썬킴 교수님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믿었던 동네에서 힘센 형이 사실은 허당이었다는 걸 깨닫고 나서 친구 둘이서 야 믿을 건 우리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제 카스트로와 어떤 김일성 그러니까 쿠바와 북한의 브로맨스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쿠바는 야 이런 때 우리가 힘을 합치자. 쿠바에서 러시아하고 뭐 군기지들 다 철수하고 이러면서 위기가 오니까 김일성한테 도와달라 그래.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때 남조선 혁명 하겠다고 만들어놨던 AK 소총 10만 정을 무상으로 줍니다. 그 당시에 북한은 살림살이가 괜찮았던 거예요? 그 60년대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기관총, 지뢰 모든 보병 무기를 줘요. 그러니까 카스트로는 굉장히 고맙죠. 그런데다가 대사를 보내는데 외교관 보내지 말고 군 장군, 전략을 아는 군 장군을 좀 보내라 대사로.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박중국이라고 유명한 상장이 있어요. 별 3개짜리. 너가 대사로 가. 그래서 가서 쿠바군을 지휘를 해요. 아, 전쟁 실질적으로. 경험이 있던 인물이었구나. 그 경험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쿠바하고 김일성이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반미적이고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둘이 이렇게 친해서 유명한 구호가 평양 사람들은 알아요. 양키노 쿠바시, 쿠바시 양키노. 양키는 나쁘고 쿠바는 좋다는 그 말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쿠바 사람들 만날 때 양키노 쿠바시 그러면 쿠바 사람들 엄청 좋아해. 쿠바시. 쿠바 예스. 그게 북한 사람들 만날 때 그런 양키노 쿠바시 그러면 당신 스페인어 잘한다고. 스페인어 하나도 모르는데 그런 정도로 쿠바하고 북한하고는 친한 거예요. 그러던 1986년 김일성이 피델 카스트로를 평양에 직접 초청을 하고요. 심지어 12,000km를 카스트로가 날아서 노장이 평양으로 옵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쿠바의 당 및 국가 수반 피델 카스트로 동지와 뜻깊은 상봉을 하셨습니다. 와. 김정일 때도. 저기 86년도 사진인데 김일성이는 카스트로한테 공화국 영웅 훈장을 줘요. 저기 제가 평양 외교부에 있을 때 왔던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로 둘이 그러는가? 대천군 가감리라는데 1월 18일 기계공장이 있어요. 이게 지하에서 만여 명의 기술자 노동자들이 군수품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10,000명이 지하에? 10,000명이 지하에. 여기 이제 탱크 엔진, 잠수함 엔진, 경비함 엔진 같은 거, 미사일 엔진도 거기서 만들었어요. 그 공장을 지하 공장을 김일성이가 카스트로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김일성이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나라 정치국 위원들도 여기 들어와 본 사람은 거의 없다. 당신은 외국인으로서 처음인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간부들 중에서 당시 처음으로 내 이 공장을 보여준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카스트로가 감개무량을 한 거죠. 우리 무력이 바깥에 나온 건 별로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다. 이런 걸 보여주고 카스트로가 거기 감명을 받아서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 관계를 더 발전시키자 이렇게 나옵니다. 외교적으로 상징적으로도 북한에게 쿠바라는 나라가 갖는 중요성은 중국 다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한테 중요한 나라라는 건데 사실 북한과 쿠바의 우정은 김일성 시절에 이미 시작됐고 그 이후로 또 아들인 김정일 역시 만나가지고 오해를 나누기도 했고요. 그리고 1997년에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고난의 행복되지 않습니까? 네. 극심한 경제 난 속에서도 북한 청년 500여 명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 벌어지는 쿠바로 또 보내기까지 했었거든요. 비행기 값만 해도요. 그리고 2016년에 피델 카스트로가 사망했을 때 이제 김정은이죠. 김정은이 쿠바 대사관 직접 찾아가서 직접 맞아요. 조문을 합니다. 그리고 3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정할 정도로 그 정도 혈맹이었고 그리고 2018년 이후에는요 쿠바의 제1 비서가 되는 네. 미켈 디아스 카넬 부부가 방북해서 또 김정은 부부와 함께 만찬을 즐기면서 돈독함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진짜 끈끈하네요. 북한이 이제 친해진 걸 이제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왜 친해졌는지는 알 것 같은데 아니 이제 북한하고 쿠바가 너무 멀잖아요. 반 바퀴 정도 그렇죠, 거리상. 네, 거리인데 어떻게 이 많이 3대까지 이렇게 이어졌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두 나라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떤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없습니다. 플라토닉한 관계. 너무 없어요. 너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군사협력. 그거밖에 없네. 군사협력을 오랫동안 지속했는데 왜 쿠바가 북한을 이제 군사협력 대상으로 삼았냐. 쿠바는 다 러시아제 무기로 소련제 무기를 무장을 했습니다. 북한도 똑같고. 네. 근데 북한은 이미 세부에도 가입을 안 하고 소련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해서 소련이 북한에다 이제 무기를 안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자체로 무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정말 머리를 쏘가지고 수리도 다 자체로 하면서 노하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 구형수리. 그렇죠. 대신 쿠바는 이 노하우 관계가 없었어요. 그냥 주문 받고 안 주면 그냥 굶는다는 식으로 이 사람들 삶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소련제 무기는 소련 사람들이 가서 수리를 안 합니다. AS를 안 해요. 근데 소련제 무기를 독점적으로 AS한 나라가 어느 나라면 벨라루시. 벨라루시가 이제 전문적으로 소련 그 무기를 AS 해주는데 이게 벨라루시가 받아가는 돈이 굉장히 비쌉니다. 수리비가 비싸. 그러다 보니까 쿠바는 돈이 없지 하니까 눈길을 돌리는 게 북한 쪽으로 돌렸어요. 여러모로 필요했네. 벨라루시가 100만 달러 내라고 하면 우린 50만 달러를 해주겠다 하면서 둘 간의 이제 군사 협력 관계가 굉장히 끈끈해졌고 이제 쿠바 덕에 북한이 이제 많은 걸 빼갔죠. 그 와중에 수리해 준다고 하면서 기술적 도면도 빼가고 수리해 준다고 하면서 어떤 이제 그 부속도 빼가고 쿠바가 이제 보고도 사실 이제 눈 감아줬던 적도 많습니다. 왜? 이걸 조금 눈 감아줘야 이 수리비가 100만 불이 또 한 80만 불로 또 낮아질 수 있고 막 그런 관계니까 서로 조금씩 눈 감아줘야 가격 끝난 다음에 가격 흥정을 할 수 있잖아요. 아 이제 이해됐네. 그래서 사실은 그 쿠바가 한번 정말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한 적이 있는데 아마 일기 참사님 계실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큰 이 북한 선박에 이 소련 전투기 우리 를 지난번에 다뤘다. 분해해서 이제 북한으로 실어 가다가 이제 미국이 딱 잡은 건데.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랑 이 쿠바랑 사실은 전투기 거래를 몰래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사실 이 쿠바의 변명이 그거였거든요. 이 전투기 수리 맡기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수리를 그렇게 맡기냐 했는데 진짜 수리를 맡긴 걸 수도 있겠네요. 맡긴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품도 만드니까. 북한을 막 좋아가지고. 그렇죠. 아니 그럼 군사적으로 또 이렇게 완전히 뭉쳐가지고 아주 우정을 쌓았는데 아니 어쩌다가 이 쿠바가 북한을 배신하고 한국하고 수교를 맺게 된 거예요? 쿠바란 나라가 지금 여러분들이 쭉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해밍웨이도 있고 낭만도 있지만 인프라가 없어요 이게요. 산업이라고 해봤자 마피아가 운영하는 술집, 카지노 이런 뭐 유흥산업 플러스 사탕수수 농장. 일단 공산혁명 이후에는 요 유흥업이 싹 빠졌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에 엄청난 경제 제재가 들어가요. 그래서 뭐 하냐면은 그때부터 이제 관광 산업에 올인을 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쿠바에 가시면은 외국인이 쓰는 돈과 현지인이 쓰는 돈 단위가 달랐어요. 단위가 달라. 외국인은 외국인의 돈을 화폐가 써야 달라요. 돼요. 어떻게 해서든 외국인 관광객에게 돈을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변수가 하나 터졌네. 바로 코로나.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관광객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대부분의 이제 외화의 원천이었던 그 이 관광 산업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력난이 발생합니다. 돈이 안 돌리니까 발전소가 안 돌아가고 전력 생산이 안 돼요. 하루 6시간만 전력 공급을 할 수가 있어. 그럼 뭐가 안 돌아가냐? 비료 공장이 안 돌아가요. 비료. 그럼 비료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사탕수수 농장 폭망이에요. 그러네. 이 쿠바가 1523년부터 설탕을 만들었거든요. 거의 400년 동안. 200년 만에 처음으로 설탕을 수입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야, 그 정도야? 어느 정도인데? 그 바티스타 이른바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사회주의를 했는데 사회주의라는 게 이제 계획경제예요. 그가 이게 계획경제 폐해는 너무 많이 말해서 그냥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쿠바가 외화벌이 원천을 가장 많이 쓴 게 뭔 줄 아세요? 의사수출입니다. 의사수출. 그러니까 쿠바에서 고등교육, 의무교육을 하니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베네수엘라, 칠레, 아르헨티나 같은 데 의사들을 보내가지고 인력 수출을 해. 그러면 거기서는 의사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뭐 $10,000도 벌고 20,000달러 벌고. 그걸 이제 조국에 보내는 거야. 그런 정도까지 할 정도로 쿠바가 못 살았어요. 그런데다가 또 한 번 타격을 입는 게 구소련 붕괴입니다. 구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그러니까 쿠바 경제가 한층 더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쿠바 공무원들이 보통 우리가 그때 갔을 때도 쿠바 공무원들 월급이 달러로 계산하면 $10가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지금도 뭐 쿠바는 어떤 정도인가 하면 공무원들이 공용 숙소 사업을 해요. 월급 타는 거는 민박을 하는데 민박에서 받는 돈이 하루 저녁에 $50, $60 되잖아요. 자기 몇 달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 일은 제대로 안 해. 그냥 땡 치면 나갔다 땡 치면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이랑 똑같네. 제가 흥미로웠던 쿠바에서 딱 두 가지였습니다. 그 촬영을 이렇게 다니는데 항상 같은 지역에 호텔에서 나가서 같은 지역을 가면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분들이 길거리에 의자를 갖다 놓고 그냥 앉아 계세요. 직업이 없어요? 저희는 그 계속 그 똑같은 풍경을 보니까 그걸 이제 프로 구경로라고 불렀어요. 늘 거기서 사람을 구경하시면서 하루 일과를 끝내시는 분이에요. 뭐야, 어떻게 먹고 살아? 나중에 저분들 왜 저래? 라고 물어봤더니 국가에서 일 배당을 못 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일을 줘야 되는데 일 배당을 못 받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 앉아 있는 거죠. 또 하나 재밌었던 건 매번 갔던 술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밍웨이가 자주 갔다는 단골인데 쿠바는 모든 것들이 다 공무원이 운영을 하니까 술집도 9시면 열어요. 아침이면 열어요. 다 동시 출근이니까. 또 날씨가 덥기 때문에 오전부터 관광객이 많고. 그럼 몇 번을 가서 술을 먹는데 나갈 때쯤 돼서 얼마냐? 그치. 물어보면 거꾸로 물어요. 너 몇 잔 먹었니? 나는 모르지. 너희들이 알지. 라고 하면 그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가래요. 돈을 안 받고 나가라는 거니까. 자기 거 아니잖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 술집을 3번을 갔는데 2번을 돈을 안 받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공무원들인데 이 사람들은 들어오는 손님들 빨리빨리 그 제공해서 컴플레인 안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지. 어차피 벌어야 자기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빨리 나가라. 컴플레인 들어올까 봐. 그걸 보면서 사실은 이게 참 문제가 많은 시스템이구나 하는 걸 새삼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오바마 대통령 때 쿠바와 관계 개선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까 제가 말했던 2014, 2015년에 있었던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숨통이 트였어요.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이 손을 내민 거죠. 그래서 테러 지원국도 해제하고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면서 미국과 쿠바 관계가 참 풍풍이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두둥 등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상식은 상식이 아니다. This president can reverse them, and that I will do unless the Castro regime meets our demands. I am canceling the last administration's completely one-sided deal with Cuba. Tienen matándonos de hambre, toda La Habana entera se está derrumbando y estamos sin casa, sin nada. Tienen dinero para construir hoteles, para construir de todo. Y a nosotros nos tienen pasando hambre.
미국 국내 정치를 잘 봐야 되는 게 미국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랑 틀린 게 직선제가 아니에요. 직접 투표가 아니라 선거인단을 받아야 되는데 270명 과반수. 플로리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29명이나 할당이 돼 있거든요. 근데 플로리다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 쿠바에서 넘어온 반쿠바, 반경책을 지지하는 층이 많기 때문에 플로리다 선거인단을 잡으려면 쿠바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써야 돼요. 근데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서도 플로리다를 이겼거든요. 계속 그렇게 되니까 계속 막고 있고. 그래서 불법 체류자 문제가 생겨요. 예, 미국의 제재가 지금 계속되면서 지금 쿠바가 사회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북한처럼 완전하게 배급 체계가 끊긴 건 아닌데 사실 배급 체계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아동들을 위해서 분유 지원을 요청할 정도가 돼버린 겁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쿠바의 주 수입원이 뭡니까? 관광객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아바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뭐 4번 정도 정전이 된대요. 한 번 정전이 되면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정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전력 북한과 사정도 안 닮았다. 좋고 사실 굉장한 극심한 경제난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랑 손 잡아야 되겠다. 그러네. 맞아. 그리고 미국이 아직 경제 제재를 풀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유럽 국가랑 국교 정상화 이미 돼 있는데 더 나올 건 없고 그러면 세계 경제 적어도 10위권에 있는 한국한테 눈길을 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아니 오준 대사님, 이게 수교를 우리가 맺겠다라고 하면 북한이 이걸 모를 리는 없을 것 같고 방해하지는 않았을까요? 과거에 항상 방해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좀 전격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유엔 대표부 간에 하자 하는 얘기를 하고 일주일 후에 이제 실제로 발표가 됐는데 전격적으로 한 거는 제 생각에는 쿠바 입장에서 볼 때도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의 체면도 살려주는 거죠. 만약에 발표를 하면서 자 우리는 일주일 후에 수교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일주일 동안 북한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막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지 화를 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바에는 전격적으로 하는 게 북한에게도 체면을 살려주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쿠바와의 어떤 국교 수교의 주역이었던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그 뒷이야기를 좀 전해 들었거든요. 뭐 제임스 본드는요 울고 갈 정도의 그냥 막점 맞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일단은 북한이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알면 안 돼. 그리고 대한민국과 쿠바 양국 이외에 다른 국가들이 알면 안 돼. 정말 은밀하게 해야 돼서 쿠바 외교 차관과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2번 정도 물밑에서 은밀하게 만났어요. 한 번은 과테말라에서, 한 번은 우리나라에서 만났어요. 은밀하게 만난 거죠. 그런데 당시 북한의 눈치를 좀 많이 봤다고요. 쿠바 차관이나 쿠바 공무원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감은 준비되어 있는데 쿠바 외교 차관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스페인어로 sin prisa, sin pausa.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되 멈추지 말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외교부 장관이 듣기에 야 이거 오준 선배한테 했던 얘기랑 좀 다른데 2015년에 쿠바가 보였던 공식적인 워딩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국가 외교 관계는 하지 말자. 수교 관계는 아직 아니다 하고 선을 쫙 그었는데 이제는 멈추지 말자라고 한 거예요. 씬 포우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딱 우리 외교부에서 준비한 비장의 무기를 탁 꺼내들었어요. 쿠바 외교 차관,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딱 만났다잖아요. 근데 어떤 노래가 쫙 흘러나왔냐면 쿠바의 국민 가수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노래를 쫙 틀었습니다. 오빠 착하잖아. 이 노래잖아. 그러면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쿠바 외교부 차관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 노래를 듣는 짭정은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만 그러면 오준 선배 입장에서는 고영한 쿠바 반대했던 고영한 박사 입장에서도 한 번에 해줘야죠. 그러니까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은 말 그대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거의 아리랑급이거든요. 그렇구나. 일이 잘 안 풀리는데 아리랑 아라리가 나온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감동을 받았으니까 일이 좀 잘 풀리나 싶었는데 좀 어떻게 협상 좀 하자. 그랬더니 이제 쿠바 측에서는 의도는 좋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좀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라고 차일피일 또 협상을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해가 지나가고 그래서 우리 협상단도 이제 이게 정말 우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라고 하고 있었는데 2024년 2월 7일 주 유엔 한국 대표부 황준국 대사 앞으로 한 통의 전화가 갑니다.
여보세요? 헬로우? 누가 걸었냐? 보니까 바로 주 유엔 쿠바 대표부 대사였어요. 전화가 왔다. 먼저 건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죠. 먼저 건. 일단 무슨 용무로 전화가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쿠바 측에선 일단 만나자. 일단 만나자고. 일단 만나자.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지. 만나자는. 자, 왜 부르셨습니까? 침묵이 흘러. 그때 쿠바 대표부 대사가 이런 말합니다. 한국과 의미 있는 교류를 원한다. 드디어 2000년 첫 수교 제안 이후에 24년 만에 쿠바와의 수교가 성사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계셨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되게 옆에 있었어. 모든 사건 옆에 있었어. 이렇게 은밀하게 만났다. 부에노비스타 소셜클럽 음악을 틀어줬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전화를 했어요. 왜냐면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작년에 그렇게 은밀하게 만나서 쿠바 재즈 틀어줬다며. 그랬더니 틀어줬지. 뭐 틀어줬는데 그랬더니 관타나메라 틀어줬지. 그러니까 음악이 좀 틀렸어요. 아까 그게. 그래서 제가 춤을 안 춘 거예요. 그걸 썼어야 되는데. 콤파이 세군도에 관타나메라를 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체크를 직접 할 수 있는. 너무 잘했다. 제가 너무 잘했다 그랬어요. 쿠바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워낙 가까웠으니까 정말 찐친이니까 우리도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쿠바도 마찬가지죠. 샷업하고 조용히 그냥 갑시다 우리. 이걸 또 쿠바에 들어가서 우리가 대표단이 들어가서 하면 또 쿠바 외무성이나 각지에 또 그 친북 분자들이 있어. 친조선 분자들이. 또 우리나라 들어와서 또 뭘 한다 그러면 여기 또 언론인들 또 냄새나고 뭐 쿠바 뭐 외교 장관이 왔대.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뉴욕에서 뭐 외교관들 만나는 건 자연스러우니까 조용히 만나서 일주일에 땅 합시다. 탁 발표 안 되면 뭐 북한은 그냥 꿀먹은 덩어리야 돼. 지금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쿠바가 우리하고 수교를 맺었다고 해서 함부로 또 그렇게 바로 맺힐 수 있는 관계는 또 아니잖아. 야, 이 정도면 거의 뭐 007 작전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첫 버전에 있어서 뭐 액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국가 간의 어떤 수교가 훨씬 더 이렇게 긴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북한이 방해하고 싶어도 이 정도면 거의 뭐 손 쓸 틈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엔 한국 대표부 안에서도 전화를 아까 받은 황중국 대사를 포함해 단 3명만 극비리에 내용을 공유할 정도로 보안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 수교에 산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산? 큰 산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대통령실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이 외국과 수교 조약을 맺기 위해서는 헌법 89조에 따라서 반드시 이제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문제는 국무회의의 사전 안건으로 올라가는 순간 그건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다 풀이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외교부에서 007 작전을 여기 한 번 더 쓴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국무회의가 진행 중에 이른바 즉석 안건, 쪽지 안건으로 차차차차 수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가정을 하면 국무회의 중에 오, 여기 잘하신다. 거기 있었어. 나는 거기가 취재가 돼. 싹 이제 즉석에서 즉석 안건으로 간략 보고를 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시키고 다시 이 종이를 수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의 결과 때 브리핑을 하거든요. 기자들에게 브리핑도 하고 백 브리핑도 하는데 그때 추가 안건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함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자들도 모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했냐면은 사실 이 수교 협상이 미국 땅에서 우리 동맹의 나라에서 이루어졌는데 미국에도 심지어 사전에 통보 안 하고 2월 14일 당일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쿠바와 한국의 그런 수교 협상이 엄청나게 물밑에서 진행됐던 거죠. 아니 근데 쿠바 쪽에서 수교를 맺자고 이제 연락이 온 게 2월 7일이었잖아요. 근데 왜 일주일 후인 14일에서야 수교를 맺게 된 거죠? 양국 정부가 국무회의라는 공식 절차를 걸쳐서 안건을 상정하고 결정할 시간은 필요하죠. 정도 일주일 정도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건데 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잘 아시죠? 그렇죠. 발렌타인데이. 그렇죠. 근데 이제 쿠바가 또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발렌타인데이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서울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88 올림픽. 그러면 그걸 저지하려고 엄청 많은 나라를 다녔어요. 진짜? 김영남 당시
부총리 겸 외교부장, 서울의 평창올림픽 때 최고인민회 위원장 같은 키 큰 사람. 맞아요. 직접 그 사람하고 그 쿠바에 갔어요. 쿠바에 가서 피델 카스트로를 만납니다. 그게 아주 인상에 굉장히 많이 남는데. 그래가지고 카스트로를 만난 분이 여기 있어. 근데 제가 쿠바에 그때 처음 들어갔는데 대사관에 가서 밥 먹고 산책을 하는 게 말레콘인가요? 말레콘. 야, 거기 나갔다 아주 정말 북한 사람 눈에는 끔찍한 걸 봐요. 왜 보는가 하면 뭘 보셨어요? 말레콘 쬐하게 선셋이 지고 있는데 젊은 청춘 남녀들이 커플들. 별의별 짓을 다 해요. 포기물났지. 뽀뽀하고 그냥 허리 끌어안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불을 치는데 놀랬겠다. 이게 조선혁명가들 눈에는 이 상당히 이상한 거야. 먹고 놀랬겠다. 아니 사회주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너무 풍기물란한 거야. 이게 충격 받았어. 근데 이제 한쪽으로는 같은 사회주의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판이하게 다를까? 이렇게 풍기물란한 나라가 미국 코앞에서 어떻게 체제를 지키지? 이 나라가 과연 오래 갈까? 지금 뭐 북한도 지금 흔들흔들하고 뭐 소련이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말들 많이 돌 때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가서 피델 카스트로를 만나요. 참 인상적인 게 우리가 이번에 온 목적은 다음과 같은 김일성 동지 말씀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내년도에 우리 올림픽에 쿠바 동지들이 참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마디 시작인데 카스트로가 오케이. 와. 우리 안 갑니다. 이야. 근데 진짜 그때 이제 여러 나라들을 돌 때거든요. 근데 동유럽에 가면 우리 고르바초프도 만났거든요. 그때. 예수님 빼고는 다 만나시고. 고르바초프를 만났는데 고르바초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공산당 총비서긴 하지만 우리는 정치국에서 모든 걸 결정한다. 그러니까 서울올림픽에 가는 거는 정치국 회의에서 결정을 한다. 이게 바꿔 말하면 가겠다는 거죠. 가겠다는 거지. 가겠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하고 아프리카 갔는데 아프리카에서 딱 한 개 나라가 안 가겠다 그런 나라가 마다가스카르예요. 마다가스카르는 조건을 내걸어. 뭐라고요? 우리가 안 가겠는데 대신에 당신네가 우리나라를 좀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무기들을 달라. 도안을 하자. 그걸 이제 그때 대답을 김일성이한테 이런 말씀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김일성이 당장 해주겠다는 대로 다 해주라. 그래서 그 다음 날 외교부장을 와서 이야기를 해줘서 마다가스카르 안 갔어요. 그 다음에 쿠바를 갔는데 쿠바는 그냥 아무런 조건이 바로 그냥 안 갑니다. 진짜 김일성 동지와 뜻을 같이 합니다. 피를 나눴어요. 그때 아주 감동을 진짜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미안하지만 안 온지 몰랐어요. 맞아. 이게 응답하라 1988에서 덕선이가 이걸 못할 뻔한 게 바로 저것 때문이에요. 덕선이가 마다가스카르 하기로 했어요. 근데 못 안 왔어. 맞아. 덕선이의 배우에 지금 고용하신 덕선이가 물 먹을 뻔한 거. 한몫하셨어, 한몫. 쿠바도 악수다. 어쨌든 그때 우리가 피델 카스트로 의장을 만나고 자, 늦은 점심에 자기가 식사를 차리겠다 그래서 카스트로 집에 가요. 카스트로 집에 갔는데 카스트로가 음식을 만들어. 직접 그 정도. 직접 음식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우리 눈에서는 이 믿기지 않는 현상. 남자가 아니 그게 아니라 대통령. 이대한 수령님이 가장 가까운 조루가 저렇게 프라이팬을 들고 음식을 만드나. 그게 너무 충격이잖아. 근데 우리들이 가서 음식을 나르려고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면 앉아 있어. 내가 다 한다고. 야, 정말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근데 우리 옆에 왔는데 그 카키색 군복을 입었잖아요. 그 사람 항상 군복을. 그리고 옷섭에 해졌어. 옷만 입어. 너무 오래 입어서.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야, 한쪽에서는 대리석궁전에 요리사만 몇십 명의 날르는 사람이고 뭐 그래서 몇백 명이 김일성 식사를 위해서 움직이는데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근데 뭐 이제 집에 다 들어가서 저녁에 우리 갔다 와서 야 우리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엄마.
사회주의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사회주의. 네. 인민들이 먹는 거랑 옷 입는 거랑 거의 똑같잖아. 우리는 수령님이 뭐 포드 링컨 컨티넨탈 타고 페리스 600 타고 뭐 대리석 궁전에 11법정한데 그때부터 아마 내 정신이 조금 이게 좀 뭔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신념이 좀 많이 무너지는 이게 내가 보고 다니는 게 너무 현실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자, 그래서 결국 그때 쿠바는 이 고영환 선생님의 맹활약을 통해서 서울에 참여하지 않았고, 근데 1980년대 이후에는 이일규 참사님께서 또 맹활약을 펼치십니다. 이 참사님이 직접 막아낸 한국의 수교 시도가 또 있었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는데, 그게 몇 년도에 어떤 사건입니까? 2011년도에 내가 이제 쿠바에 이제 3등 소위관, 대직급은 1등 소위관으로 처음 파견이 됐어요. 역시 첫 번째 임무는 한국과 수교 막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2012년에 갑자기 아바나 종합대학에 한국어 강좌를 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늦게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거든요. 이게 쿠바 정부가 추진한 일이 아니고 쿠바 호세마르틴 문화원이라고 하는 민간 단체가 이제 한국이랑 민간급에서 이제 추진을 했어요.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늦었거든요.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이걸 조직시키는 활동이 굉장히 많은 품이 들어갔고 정말 그 후과를 굉장히 많이 입었어요. 개설하라고 이제 허가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허가가 이미 나온 상태인데 이걸 아무리 걱정이 된다라고 해도 다시 되돌릴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 북한 외교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제기가 되면 그게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사소한 거라도 일단 보고합니다. mem소에서 그걸 이제 듣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라. 막지 않으면 안 된다. 대사관이 그것도 막아내지 못하면 대사관이 존재할 이유도 없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제 정보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미겔 앙헬이라는 분이 이제 아시아 국장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북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미겔 앙헬을 만났죠. 만나가지고 이제 이게 뭐야 한국어 강좌 북한도 아니고 한국어 강좌 내온다니 무슨 말이냐. 그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우리 주적은 미국이야. 근데 우리는 한 주일에 4번 이상씩 미국 영화 전문적으로 돌려 하루 종일. 문화 교류는 정치 사상이랑 상관없는 문제야. 너네는 한국이 너네 주적은 아니잖아. 너네가 실제 주적이 아니라고 말하잖아. 한국은 너네 동족이라고 하잖아. 평화 통일을 하겠다고 하잖아. 그런데 한국어를 여기서 못 배워주게 너네가 막는다? 말이 안 되잖아. 이 사람은 다 알면서도 비트는 거죠. 같이 오는데 모르니까 뭐가 문제야? 명분이 없다. 외교관이 명분이 있어야 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외교부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방도가 없어진 겁니다. 명분이 있어야죠. 그래도 여기서 물러날 또 이일규 참사님이 아니죠. 또 더 해야 돼요? 평양 당국에서는 반드시 막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일규 참사가 쭉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외교부가 안 되면 이 군부를 찾아가자. 군부? 네, 쿠바 군부를 찾아갑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가 설명이 있었지만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북한과 쿠바는 주고받은 게 없다. 오로지 군사 협력과 군사 교류만 양국이 주고받으며 외교 관계를 이어왔다. 그러니까 쿠바의 군부는 쿠바의 외교부보다 상대적으로 말빨이 더 먹힐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당시 이 쿠바의 국방상이 굉장히 무게감 있는 인물이었어요. 북한에도 여러 번 방문했었고 또 결정적으로 이 분이 이일규 참사와 아주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사우나도 가고 그리고 조상이랑 밥도 먹고 굉장히 친분이 두터웠던 그런 사이였던 거죠. 그래서 그 국방상을 찾아가서 이일규 참사님이 이렇게 이지적이고 냉철한 분이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뭐 눈물 흘린 건 아니고 살려줘라. 굉장히 그 절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뭐 당신하고 이때까지 그 대상하면서 뭐 부탁인 거 있었냐. 정말 하나 정말 개인적으로 부탁하자.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그래서 내가 너네 뭐 말하잖아. 그 외교관들하고 상대하지 말라고. 나 같은 사람 상대해야 된다고 하면서 바로 라울 카스트로한테 이제 전달을 했죠. 라울 카스트로 그런 일은 이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랑 어떤 이제 그 불편한 관계를 이어질 수 있는 건 다 하지 마. 해가지고 아바나 종합대학의 한국어 강좌가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됐습니다. 야, 잠깐만, 진짜. 이게 북한이 왜 그러는가 하면 이제까지 교훈이 있어서 그래요. 북한하고만 관계고 남한하고
그러니까 관계가 없던 나라들이 많잖아요. 아프리카 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시작이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한국 여자 배구 팀이 중국에 들어가요. 근데 중국이 그걸 받아줘. 체육 그런데 국제경기인데. 근데 북한으로서 보건대는 얘네들 벌써 뭔가 있구나. 이런 걸 내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모든 외교 관계의 시작은 이런 민간 교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미국이 중국하고 시작도 탁구로 시작했고 그렇죠. 그 웸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중국에서 최초의 서방 그룹으로 최초의 공연을 하면서 사실은 미국 문화가 들어가면서 개방하기 시작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민감하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저 쿠바 혹시라도 학생들 지금 보시면 막은 게 저분이었습니다. 막은 게 저분이었습니다. 쿠바 다시 못 가시겠네. 제가 이제라도 사과하고 싶은데 그때 제가 이 한국어 강좌를 막았잖아요. 그 막고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쳤어요. 아니 그 외교부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승인까지 다 났었잖아요. 쿠바 외교부? 네, 쿠바 외교부에서는. 근데수 맞은 거지. 쿠바 외교부 입장에서는. 윗선에서 못하게 해버린 거지. 그렇지. 쿠바 외교부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좀 골치 아파진다. 굉장히 괘씸해하면서 그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를 호출했어요. 호출해가지고 암시를 줬어요. 당신이 손을 넘었다.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다. 어떡해. 당신의 이 짓을 함으로써 이제 후에 돌아온 후과는 당신이 다 책임질 거 각오해라. 딱 요 말밖에 안 해줬어요. 5가지를 내놨습니다. 그 시가장사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이제 일반 짐을 신소물로 막 바꾸고 뭐 그렇게 하는 거 길바닥에서 경찰들한테 막 댁댁거리고 쌈질하는 거 어떤 집에서는 이제 베란다로 이제 어물 집어 버리는 거 기타 등등해서 한 5가지를 북한 외교관들이 그 비하를 끄집어냈어요. 당신네가 정말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행위를 하면서 우리한테 존경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부끄럽게 하는 거. 창피하게 하려고. 굉장히 망신스러웠는데 거기다 뭐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소금 끓지만은 기껏 했다는 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했던 적도 없다. 그러니까 이 국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CCTV 녹화물 이제 꺼내서 보여줄까? 더 이상 말을 못한 거죠. 그 정도 하자라고 돌아서서 이제 나갔는데 그 얘기가 이제 대사관에 전달되다 보니까 그거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우리 이제 장사도 못하게 막 그 계산 사람들을 또 날려가는 겁니다. 좀 적당히 하지. 안팎으로 제가 굉장히 당했죠 그때. 열성이 말썽이. 그러니까 외무성이 대사관이 상대하는 국가기구가 외무성이잖아요. 무력성은 대사관이 원래 상대하는 상대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무성이 자기네를 제껴놓고 높은 사람을 가지고 외무성을 물매겨. 너네 우리하고 일을 계속해야 되겠는데 너네 한번 혼자 놔봐. 괘씸하지. 이거지. 자존심. 아니 그거는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이게 탑다운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실무자가 다 안 된다고 해놨는데 갑자기 사장이 전화 와서 야 그거 해줘라 이렇게 돼버리면 기분 나쁘고 바보 만든 기분이. 내가 또 이제 주요 타겟이 되다 보니까 내가 한 몇 달 동안 이제 시가장사를 못했어요. 본인 장사도 망치죠. 내가 했다가 걸리면 난 바로 이제 1차 타격 대상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꾸준히 이제 수교를 위한 노력을 계속 했을 거예요. 그걸 또 현장에서 직접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2022년부터 이제 한국이랑 수교가 가까웠구나라는 걸 직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느껴져요? 2022년 8월달에 이제 마탄사수에서 그때 한국이 지어준 이제 원유 탱크가 이제 벼락을 맞아서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때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를 통해서 20만 불을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 해에 이제 이태원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2022년 이태원 참사가 있은 다음에 쿠바 정부가 이제 성명을 냈습니다. 위문전문을 보내서 대한민국 정부. 수교가 없는 나라에다 위문전문을 보낸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이 교류가 진행이 되는구나. 수교가 정말 멀지 않았구나라는 직감이 많이 들었죠. 어떻게 하면 막아낼 수 있겠냐라는 고민을 그때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북한 외교관들 입장에서 보면 외교관계가 없는 그냥 눈 감을 수도 있는 거를 구태여 위로 전문을 공식으로 발표한다는 거는
그냥 눈앞에까지 다가왔다. 왔다는 거. 쿠바의 조문으로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아 이제는 힘들어졌구나 하는 뭐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생기나요? 2023년 7월달에 이제 조선일보가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께서 이제 과타말라에서 쿠바 외무성 차관을 만나서 수교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보도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외무성으로부터 지속 정보를 받았어요. 막 그 외교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하는데 대사관은 그것도 모르고 뭐랬냐? 아, 이게 또한 황당한 겁니다. 우리 외교관들은 이제 한국 언론 못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쿠바 언론은 일체 이게 대해서 보도를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니 그럼 나 조선일보 보게 해주든지 이런 항변을 못 해요. 이런 항변을 했다가는 바로 그다음에 이제 복잡하게 문제가 되니까 일단은 받아들이고 참는 거죠. 그때 이제 그 만났던 호세 비달이라는 그 외무차관을 만났습니다. 물어봤죠. 어떻게 돼서 그때 만났댔냐 물어보니까 사실 그때 그 한국이 카리브 그때 참가했던 게 카리브 기후 변화 국제 회의에 한국이 참가했는데 한국이 그 기후 변화의 이제 후원국인데 후원금이 제때 안 들어와서 자기가 그때 우장으로서 만나서 후원금 좀 빨리 달라라고 이제 얘기했지. 내가 차관급에서 이제 두 나라 수교 문제 진지하게 논의할 정도 급이 아니지 않냐. 거짓말입니다. 회피인데 그 회피가 막 뚝뚝 떨어지는데 믿고 싶거든요. 왜? 그걸 믿어야 그대로 본국에 전달을 해야 한동안 또 이제 조용할 테니까. 명언이네요. 믿고 싶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 알면서도 믿었고 믿으려고 했었고 또 나도 이제 여기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 시간 끌기를 많이 했죠. 근데 이게 굉장히 비밀리에 이 쿠바 북한 모르게 물밑에서 우리 측과 이제 쿠바 측이 조율을 해오던 흐름이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쿠바의 아까 호세피나 비달이 바로 이 과테말라로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박진 장관하고 오랜 취재 관계가 있어서 직접 들었는데 과테말라 가기 전에 제3국에서 우리나라랑 사실은 쿠바 측이 한번 우연을 가장한 경유를 했어요. 미팅을 하는구나. 네. 그리고 이 만남 이후 2개월 뒤에 아까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한 거예요. 한국과 쿠바 드디어 수교의 물꽃 트나. 우와. 너무 정확하게 바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평양 당국이 보고 야, 이거 일을 안 하네? 라고 이제 난리가 떨어진 거죠. 그러네요. 아니 이거는 첨사님 이런 참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요. 수교가 임박했다라는 거는 이제 눈치를 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수교를 방해할까 봐. 그때 이제 북한 노동당 국제부 외무성에서 쿠바랑 한국이랑 수교를 막을 수 있는 이제 대책안을 보고할 때 대한 지시가 집중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정말 쓰자고 보니까 쓸 게 없는 겁니다. 뭐 한 1억 달러쯤 차관을 주면 좋겠는데 줄 돈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쿠바에 우리가 경제 지원을 확 주면 좋겠는데 대북 제재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줘. 정말 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제 2023년에 이제 중국 대사가 들어갔잖아요. 그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대사를 특례적으로 받았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게 생각이 딱 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쿠바에 속을 준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신임 쿠바 대사를 좀 받아주자. 특례적으로. 하면 쿠바가 이거 봐. 북한이 어느 나라도 안 받았으면 우리는 받아줬네. 이런 좀 자긍심을 좀 주는 의미에서 좀 받아주자 해가지고 제기를 했어요. 제가 쓴 그 문건이 김정은이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보고돼서 이제 사인이 나왔어요. 비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달하는 그게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내가 이제 드디어 너희한테 큰 소리를 좀 칠 게 있다. 라고 해서 막 이러면서 어깨를 높여가지고 갔어요. 가는데 그때 아리엘 로렌소 국장이 만나줬습니다. 네. 당신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주기로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표정 변화가 없는 겁니다. 얼마?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거든요. 당신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주기로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표정 변화가 없는 겁니다. 얼마?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거든요. 원래 사람 같으면 정말 감사하다. 이제 우리 특수관계니까 이렇게 가능하지. 정말 뭐 이렇게 막 감동을 쏟아낼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다 말했냐? 알았다. 우리 당신의 전달할 말 지도부에 보고하겠다. 이걸 끝났어요, 면담이. 굉장히 싱겁게 끝났죠.
결국은 이것도 뭐 통하지 않는구나 하는 진짜 그때는 민망하다. 정말 그죠? 민망했던 일을 다 말하려면 끝이 없어요. 이거 안 보이는 거지. 줄 카드가 이거야? 외교관 오면 오게 해주겠다? 북한이 줄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줄 솔직히 수 말하면 있는 게. 이거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 변하지가 북한이 다른 나라한테 이렇게 특별히 이런 것들을 해줄게. 그렇게 할 만한 게 없고 우리 좀 도와줘. 우리 힘들어. 이런 나라로 변질이 됐으니까 북한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야 사실 웬만한 나라들. 그러니까 이때 벌써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막 관계가 좋을 땐 고마워 동지 뭐 이러면서 맞아요. 그러겠는데 이미 마음은 떠나 있고 지금 새로운 사람으로 얼굴을 향해 있는데 이거 다 지나간 연인이 자꾸 와서 뭐라고 시간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귀찮지. 그래가지고 마지막 카드까지 다 썼는데 정말 효과가 없다. 뜨자 해가지고 우리 일규 참사께서는 2023년 11월 쿠바를 떠났는데 3개월 후인 2024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네. 이날 드디어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공식 선언합니다. 야. 선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공산주의 국가 쿠바와 전격 수교했습니다. 북한이 받을 타격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이것도 이일규 참사님이 또 이제 탈북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공교롭게. 수교가 된 거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김정은은 뒷목을 좀 잡았을 것 같거든요. 김정은이는 굉장히 그 배신감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18년 11월 달에 디아스 카네를 왔을 때도 김정은이 정말 잘해줬거든요. 바라는 건 딱 하나, 한국이랑 수교만 하지 마라. 쿠바한테 더 바랄 것도 없다. 그냥 한국이랑 수교만 하지 말라는 게 김정은이 이제 요구였고, 그걸 이 디아스 카네를 굉장히 오랜 기간 이행을 해줬는데 정당에는 수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을 거고, 김정은이로서는 한 번쯤 자기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인지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북한이 사실 공개적으로 욕만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더 약 올린 거죠. 욕을 시원하게 하고 원래는 그 외교 관계를 단절해버려야 속이 풀리는데 배신자가 없어. 배신자. 그러지 못하면서 배신자가 계속 얼굴 보면서 뒷목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우리나라랑 쿠바의 어떤 외교 관계 수립 소식을 노동신문에서 일절 보도하지 않았고요. 그때 또 공교롭게 김정일 생일 82주년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큰 행사예요. 그래서 북한에 와 있는 이 외국 대사, 우방국 대사들을 다 생일 파티에 이른바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때 경축연회에 참석한 외국 대사들의 명단을 보도해요. 보면 러시아 대사가 왔습니다. 베트남 대사가 왔습니다. 끝까지 쿠바 대사가 왔다라는 얘기를 보도하지 않아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우리 시리아 대사가 왔습니다. 라고 북한이 아주 자랑스럽게 보도를 했는데 시리아도 우리랑 얼마 뒤 수교했죠. 시리아도 이제 우리와 수교했죠. 수교를 했으니까. 네. 그럼 진짜 이제는 고독하겠다. 없어. 북한이 그냥 제대로 혼자가 됐지. 헐러섰어. 김진 기자가 말한 것처럼 속 시원하게 복수할 수는 없고 그렇죠. 약간 유치한 복수예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 주복 외교단들이 다 초청이 됐고 그럼 딱 그 매체 보도를 봤을 때 쿠바 대표는 정말 참석을 안 했을까? 다른 데서 세요. 거기에 참석을 했던 러시아 대사관이 또 SNS 사진을 올리거든요. 나 파티 갔다 올린 이 사진을 보면은 쿠바 대사가 참석했어요. 야. 코리아 가르치죠. 멍청하게 안 불렀어. 이름은 또 왜 공교롭게 꼬레아가 들어가. 아니 스텔스 대사야. 스텔스 대사. 북한이 쿠바는 중남미에서 북한 외교의 중심지라고. 그런데 쿠바가 배신을 하고 한국과 외교 관계를 맺었는데 화끈하게 또 애쉬 때려치워 이럴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소소하게 저렇게 참가했는데 참가한 이름을 빼고 그러니까 그냥 소소하게 쪼잔하게 복수하는 거예요. 몇 살이야?